10번 가시면은요. 자, 마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마음. 자,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의식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 등을 탐구하는 이제 심리철학에서 심리철학 체크하시고, 자,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친구들은 분명히 대문자 T에 해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 마음을 뭘로 해석하는 거니? 물리로 해석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물리적 현상 묶어주세요. 물리적 현상. 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자, 그런 마음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된다? 물리적인 현상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게 마음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자, 여기서 모든 심적 사건이까지 끊어보세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봐봐. 자, 여기서 심적 사건이라는 단어를 쓴다, 얘들아. 심적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적 사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용어처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뭘 가지고 심적 사건이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자,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식 같은 게 바로 심적 사건이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심적 사건의 정의 한번 찍어 주시고 자, 그래서 뇌를 포함한 자,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자, 이미지에 불과하다. 뭐가 이 감정이라는 건 일종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자, 봐봐. 여러분, 화가 난다. 화가 난다라는 감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화가 난다는 감정 자체가 따로 우리가 어떤 뇌의 작용과 분리해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뇌의 작용 자체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얘들아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이 내용 전체가 다 일단 물리주의 이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주세요. 이 내용 전체가 다 물리주의 이론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다 뭐만 있는 거야? 자, 물리주의 이론만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유형 동일설이라 그래도 이거는 물리주의 안에 있는 거고 토큰 동일설도 물리주의 안에 있는 거고 기능주의설도 물리주의 안에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서 가주셔야 돼요. 일단 물리주의 안에 있다를 전제로 깔아주셔야 되는데 자, 근데 물리주의 안에 그럼 뭐가 있냐? 자,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묶어주세요.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자 물리주의는 맞긴 한데 이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서 자 그러면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동일설 유형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유형 동일설은 자,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자, 뇌 내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까지 끊으시면 자, 여기서 예시를 들어줬어. 번개가 자,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있어. 이게 아까 우리가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인식 자체가 다 심적 사건에 해당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자, 이런 고통도 일종의 심적 사건이라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자, 시섬유 발화를 묶어주세요. 시섬유 발화 같은 자, 뇌의 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자체가 물리적 사건이다로 적어주세요. 물리적 사건이다. 자, 물리적 사건에 해당이 된다. 생물학적 사건에 해당이 된다. 이거 두 개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생물학적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 자체를 우리는 물리적 사건으로 독해를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독해 영역이라는 거 꼭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형 동일성을 누가 주장을 했냐? 자, 스마트라는 친구가 있네요. 자,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까지 끊고요. 자,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 자, 봐봐. 우리가 우리의 몸 같은 경우가 다 하나의 물리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의 원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보통 이 몸에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 게 뭐니, 보통? 생각? 어?
의식, 여기서 감각이나 의식이라 그랬잖아.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네 그냥 이거 다 인간을 다 원자 단위로 쪼개면 다시 합치면 인간 된다고 생각해? 이러니까생들. 자, 인간에는 뭐가 있니? 없어? 자, 여기서 영혼 같은 거 있잖아. 영혼에서부터 느끼는 어떤 감각이나 의식 같은 게, 얘들아, 여러분, 영혼의 따뜻함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봐봐. 너네들이 마음속에 막 어떤 사랑을 느껴요, 얘들아. 보검이를 보자마자 내 마음이 막 떨려. 자, 그것은 뇌 내의 어떤 원자들의 움직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저의 영혼의 어떤 단짝, 영혼의 떨림,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자, 그런 게 안 느껴지는 애들이 이제 물리주의 이론인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끊으세요. 영혼 그따위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뭐냐? 자, 심적 사건은요. 자, 뇌 안에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함으로까지 끊으세요. 아, 이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씨발, 이 말 진짜 완전 개 그지같이 병신같이 써놨죠. 자,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니? 자, 결국에는 자, 연관성이 없다. 왜 연관성이 없니? 둘이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자, 둘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써야 돼. 연관성이 있으려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 서로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전제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이런 병신 같은 단어를 남기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를 묶어주세요.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 묶으세요. 주관적인 경험. 자, 그래서, 자, 자기 의식에, 자, 요거 내관이라는 거 있잖아. 내관이라는 것도 이해 못 해갖고 막 아주 발작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내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을게요. 내관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이라는 거야. 자, 이 주관적 경험 있잖아. 주관적 경험은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 반론 체크하시면은 뭐에 대한 반론? 유형 동일설에 대한 반론이라는 거야. 아니, 유형 동일설이라고 하면은 자, 이런 영혼의 존재가 없잖아? 그냥 이 뇌의 작용이랑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고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적 사건인데, 자, 얘 자체가 시섬유 발화라고 하는, 자, 그냥 뇌에 물리적 작용하고 동일하다고 한 상태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런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자,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도 있잖아. A가 B처럼 보인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자, 이 물리적 사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반론이 있다로 가주세요. 내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입장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럼 내관은 뭘로 설명할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나의 내면의 관찰은 뭐로 설명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자,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자, 스마트에 따르면 자,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견주어서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자,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무엇을 물리적 실체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까지 끊고요. 자,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자, 우리가 여기서 자, A가 A처럼 보인다라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자, 그거는 자, 그냥 그걸 견주어서 표현하는 방법 말고 의식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 대상에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자, 실제로 이것 자체가 뇌관에 의해서만 관찰된다라고 하잖아. 자, 뇌관에 의해서만 우리 의식에 의해서만 관찰이 되면은 봐봐. 물리적인 작용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 자, 우리가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는 지금 사랑을 느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감정이잖아. 얘들아,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 자체를 내가 나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 외에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자,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물리적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야?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일종의 뭐로 분석할 수 있냐? 이 물리적 사건으로 우리가 치환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는 것뿐이지. 자, 이 내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내관이라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가주셔야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자, 이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 자, 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내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경험 자체가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이따가 다시 예시 들어드릴게요. 뭐 헷갈리세요? 물리적 실제라고 나와 있는 그럼 사랑으로 통해서 표현을 하려면 사랑 여기서 사랑을 요 앞에 무엇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할 뿐 내관에 의해서만 결국에는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선생님이 조금 쉬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일단 무슨 얘기인지만 알아듣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유형 동일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자, 유형 동일설이 자,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내 사건과 그냥 동일하다, 얘는. 자, 이거랑 무조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자, 토큰 동일설은 유형 동일설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차이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심적 사건이까지 끊으세요. 자, 이 심적 사건이 자, 이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자, 관련이 된다고 주장한다까지 끊고요. 자, 이때 토크는 개별 사례를 가리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유형화해서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을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까지 끊으세요. 자, 이거는 결국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지금 앞에 유형 동일설에서는 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꼈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물리적 반응이 어떤 유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고통도요. A 고통, B 고통, C 고통이 다 고통으로 우리가 묶일 수가 있잖아. 자, 근데 A의 고통과 B의 고통과 C의 고통을 다 물리적 반응으로 하나로 뭉뚱그리면 안 되고 A는 A의 물리적 반응이 존재하고 자, B는 B의 물리적 반응이 존재하고 C는 C의 물리적 반응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다 같은 물리적 반응인 것처럼 묶여서 보이더라도 서로 그 순간순간 있지. 순간마다 왜 우리가 감정을 느끼잖아, 얘들아. 일종의 개별 사례 감정을 느낄 때 자, 내가 기쁨을 느껴. 자, 그래서 기쁨을 A라는 기쁨과 자, B라는 기쁨과 C라는 기쁨과 세 가지 기쁨을 느끼더라도 자, 이 기쁨이 세 개가 다 완벽하게 나의 물리적인 수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 아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도 그 물리적 사건들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다 그냥 기쁨 한 가지로 묶으면 된다, 안 된다? 다 한 가지로 묶는다는 것은 이게 서로 다 다른데 너무 유형화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가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화를 너무 심하게 해서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는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자,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 자, 개별적인 사건도 개별적이고 심적 사건도 개별적이고 자, 물리적 사건도 개별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물리적 사건도 개별적이다,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서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만약에 고통이 아까 C섬유 발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A라는 고통은 C섬유 발화가 뭐 하나만 일어날 수도 있고 얘는 뭐 두 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거랑 같이 일어나거나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두 개가 완벽하게 모든 원자들이 딱딱딱딱 맞춰갖고 결론이 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토큰 동의서를 주장한 데이비드슨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얘 또 이거 문장이 좀 짜증나게 나오니까 이거 좀 신경 쓸게요. 자,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까지 끊고요. 존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심적 사건만 단독으로 물리적 사건 없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으셔야 돼요. 자, 내가 고통을 느꼈는데, 자, 육체적인 반응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기쁨을 느꼈는데, 내가 영혼에만 기쁨을 느끼고, 다른 물리적인 사건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없다. 자, 그래서, 자, 심적 사건은 결국에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 데까지 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수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부수성 체크해 보시면은 자, 우리가 심적 사건 있잖아.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이다 이거야. 자, 내가 기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기쁨이라는 거는 뇌의 일종의 작용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걸 내가 종합해서 기쁨이라는 어떤 심적 사건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뇌의 작용 없이 내가 그냥 기쁨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뇌에 관련된 감정 같은 경우는 부산물에 불과한 거지, 뇌 없이 감정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까지 끊으세요. 자,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이라 그랬을 때 봐봐. 자, 내가 어떤 심적 사건으로 인해서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박보검을 보자마자 내 마음이 심쿵? 자,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보검을 너무 사랑해서 기절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어떤 심적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사랑이라는 거는 뇌가 만들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난 것 뿐이지, 자,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의 뇌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데이비슨이다. 이렇게 가서 영향이 없다는 게 아예 역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는 또 근데 얘들아, 이거를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진짜 얘네는 뭐 영혼이 없다는 애들인데 실제로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능주의 체크해 볼게요. 기능주의 체크해 보시면은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가셔야 돼요. 자,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요. 기능주의가 자,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자,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까지 끊으시면,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이 기능주의 있잖아. 아까 기능주의 같은 경우도, 기능주의도 물리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를 전제로 깔아주세요. 물리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니까 기능주의도 결국에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의 어떤 심적 사건이라든지 감정 같은 거 있잖아. 자,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그게 물리적인 요소가 들어간 상태가 맞아요,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일어난 건 맞아. 일어난 건 맞는데,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기쁨이라 그랬을 때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물리적인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약간 연구 주제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얘는, 자, 심적 사건 있잖아. 심적 사건은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물리적 사건이랑 심적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관련 있긴 있어, 없어? 관련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물리적 사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는 기능에 의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요런 걸 하나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기계가 자, 감정을 느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계가 감정을 느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까 뭘 얘기를 했었냐면, 자, 고통이라는 감정이 있었어. 자, 고통이라는 감정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를 자, 시섬유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은 이런 C섬유 발화라는 물리적 사건이 생겨납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기계 봐봐. 기계는요. 자, 이 C섬유 발화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기계는 C섬유 발화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얘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 자, 만약에 그 위에 뭐 유형 동일설이라든지 토큰 동일설에서는 이 물리적 사건 자체가 심적 사건이랑 동일시 되기 때문에 물리적 사건이라고 하는 C섬유 발화가 없으면 기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얘는 그래서 이 C섬유 발화라는 물리적 사건을 배제를 한 거야, 지금. 물리적 사건 있긴 있는 거 맞아. 근데 이거 말고 뭘 보냐? 자, 고통이라는 심적 상태의 기능을 보겠다는 게 이 기능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심적 사건을 자,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까지 끊으세요. 이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C섬유 발화 말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고통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거지.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리주의적 설명 가능하다. 요거 가능하다. 요거 초점 맞춰주세요. 자, 물리주의적 설명이 가능하다. 물리주의적 설명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아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약간 내신 스타일로 설명을 해서 좀 강조를 하는 내용이긴 해. 여러분들 놓칠 만한 거. 자, 그래서 여기서 퍼트넘은 다중실현 가능성 있잖아. 다중실현 가능성 체크해보세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다중실현 가능성이 조금 여기서 어렵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 자, 고통 있잖아. 고통은 자, C섬유 발화로 고통이 생성되는 거 맞아.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자, 근데 C섬유 발화 말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심적 사건을 만들 수 있어. 그게 여기서 다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걸 정리를 하나 해주세요. 자, 여기서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게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자, 이 어떠한 특정한 물리적 사건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자, 이 어떤 특정한 물리적 사건으로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몸의 물리적 반응이 다른 존재를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자, 얘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자, 외계인이 Q섬유 발화라 하더라도 아니면은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계인도 자, Q섬유 발화를 하면 고통을 느끼는 게 가능하고 자, 기계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터는 자, 그래서 지금 다중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를 자,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 묶어보세요.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 얘들아, 마음이라는 게 지금 아까 앞에서는 계속 뭘 되게 많이 강조를 했냐면 자,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란 것들이 어떤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거든. 자, 근데 이 기능주의에서 특히나 포터 같은 경우는 그런 쪽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 관점이 살짝 달라. 자, 그래서 마음은 뭐냐? 일종의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야. 자, 우리 얘들아 여러분들 마음 중에 자, 내가 일종의 뭘 얘기를 하냐. 근데 여기 예시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시를 아무것도 안 넣어줘서 그게 좀 제일 아쉽긴 한데 자, 마음 중에 자, 내가 고통을 느낀다. 자, 얘들아, 고통을 여러분들 고통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고통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얘들아? 안 느껴야 돼. 자, 근데 고통을 느낀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인숙이가 하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어. 어떻게? 자, 지금 30분째 앉아 있으니까 막 머리에 딴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막 집에 가서 엄마도 보고 싶고 내 방 침대 잘 있는지 궁금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느끼고 있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자, 이 고통은 뭐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자, 지금 상태가 위험하다는 기능을 한다는 거.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 고통이라고 하는 내가 감정을 느끼고 자, 그럼 우리 고통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이 고통에서
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자, 나를 보호한다. 자, 요런 식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보호한다. 자, 결국에 이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 이 마음이라는 고통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자,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자,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 자, 모듈화된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 감정 자체가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쎄한 게 나름대로 인간의 빅데이터를 축적한 과학이다. 이런 거 나중에 남자친구 만날 때 여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자, 쎄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다시 봐야 된다.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서 자, 모듈이란 자,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자, 모듈들이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자, 다양한 물리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까지 끊으세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자, 포토에 따르면 자,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이라 그러면 일종의 상징이라고 잡아주세요. 상징이라는 단어로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완벽하게 다 개별화를 하나씩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상징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표상들을 자, 조작하여까지 끊고요. 자, 행동으로 연결하는까지 끊으시면 자, 여기서 내가 자, 학원 수업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쉬는 시간에 몰래 집으로 도망갔어. 자, 그런 것도 일종의 뭐라고 보는 거야? 행동으로 연결하는 계산적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마음이라고 하는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것들이. 자,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에 기능을 초점을 맞춘다를 여러분들 여기서는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표상들이 결국에 뭐로 연결된다?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부분 포커스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자,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자,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 번역색하세요. 번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 한 것과 달리 자, 이제 여기서 소거적 유물론이라는 약간 병신 같은 애들이 나와요. 자, 소거적 유물론 애들은 뭘 주장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은 뭘 주장을 한다? 자, 심리 용어들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라 얘네들이 오히려 조금 내용이 쉽긴 하죠. 너무 급진적이라서 그런지. 자, 그래서 자, 파이아 아벤트에 따르면 자, 나 지금 괴로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자, 그 과정에서 원래 의미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심리 용어를 소거해야 된다. 없앤다. 자, 그래서 신경과학적 설명. 나 지금 뭔가 시섬유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 내가 고통받는다. 그러면 악마가 씌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아픈 사람한테 막 성수복구 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지저분하게. 자, 근데 현대에서는 자, 소거되어 신경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자,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경험도 자, 전자기파에 대한 시신경과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자, 뇌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도 자, 만약에 내가 뇌관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 내가 만약에 나 지금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거를 물리주의적 용어로 한다면은 뭐 내가 지금 뭐가 도파민이 머릿속에 막 터지고 있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요 입장으로 따로 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심리철학에서는 의식이나 자아나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론적 접근의 시도,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지들은 병신 같은 거 알까 모를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지들도 병신 같은 거 알아. 근데 그런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론적 접근을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 있잖아. 그런 것도 이런 철학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맞다 틀리다를 철학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싸우지는 않아. 자, 내가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의가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게 대부분이지, 철학가에서 아직도 막 그 단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 마음에 대한, 봐봐. 여기서도 그래서 의가 나오는 거야. 자,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가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의미가 있다. 얘네들도 진짜 뭐 말을 다 시소물 발화로 바꿔야 된다는 병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이해를 하자. 자, 그러나 자,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의 가능성. 이게 지금 요즘에 핫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잖아.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내 챗 GPT한테 물어볼게. 챗 GPT야, 너는 마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예, 저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진짜 마음이 있는 걸로 봐야 될까? 아닌 걸로 봐야 될까? 자, 요런 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해결 상태를 체크를 해주세요. 미해결 상태인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자, 심리 철학에서도, 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 철학은 새로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게 목표인 거지. 그렇다고 뭐 지들이 완벽하게 뭘 찾아낸다,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걸, 네, 철학에서는 그런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정리 하나 가주십시오. 네. 네, 요렇게 하나 가주셔서 일단 인문예술 하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4번에 보면은요, 자, 정책에 대해서 나와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 하죠. 우리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제 할 수 있니, 너네? 고3인데? 생일 지난해는 할 수 있죠. 생일 지난해 누구 있어요? 어우, 어르신들이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정책을 펼칠 때, 자, 사회 속에서 산대한, 자,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까지 끊고요. 자, 더 나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 정부가 제시를 한 정책들이 있는 거죠. 그 정책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그 서울시에서는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니, 얘들아? 그게 정책 중에 하나거든. 근데 부산이나 그런 데는 12시까지 할 수 있대. 그래갖고 지방에서는 학원 스케줄이 12시까지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 서울시만 그런 거야. 이게 서울시 그 학원 10시 조례 누가 만들었냐면 이명박이 만들었거든. 그때 2011년인가 그때 만들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거 만들어졌을 때 너무 행복했단 말이야. 10시. 왜냐면 그 전에 학원 특강이 거의 막 1시까지 특강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자, 정부가 제시한, 자, 1년의 방향 또는 지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따른다면, 자, 정책 결정은, 자,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자,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목표의 달성을 묶어주세요. 공공목표의 달성. 자, 우리 만약에 학원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뭐야? 공공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공공의 목표가 있었니? 자,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학생들의 건강. 물론 학원 강사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학원 강사의 건강 따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죠. 학생들의 건강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 1년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자, 대안 검토를 통해서 채택한, 자, 미래지향적인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뭐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자,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까지 끊고요. 자, 시민이나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자, 다원적으로 체크하세요. 다원적. 자, 다양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여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 거야? 다양한 원리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입장이 존재하냐? 자,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안에서는 지금 엘리트론 중에서도까지 끊으세요.
자,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까짓거는 제가 실증 연구라 그러면 실제 어떤 사례를 연구했다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연구해서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이 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방법적인 측면이 얘들아 실증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이 있습니다. 자, 얘네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시민들은 어떤 상태냐?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엘리트론이 있다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원주의 입장이십니까? 엘리트론주의 입장이십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자, 지배 엘리트라는 애들이 있어. 지배 엘리트 같은 경우는 출신이나 경력이나 생활 양식이나 자,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자,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동질성 체크하세요. 동질성 가지고 있고. 자,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이다. 남들은 안 껴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연예인 자녀들 다니는 중고등학교 막 그 강남에 있는 거 막 1년에 학비 막 5천만 원, 6천만 원씩 있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지들끼리 다 친해진대.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같이 다니면서 다 같이 친해지고 남들은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니 없니? 야, 영어 유치원 동기인데 영어 유치원 1년에 4천만 원씩 내고 너네 솔직히 갈 수 있니?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다닐 수 있니? 그게 쉽지 않잖아, 얘들아. 자, 그러니까 그런 집단 같은 경우는 폐쇄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폐쇄적인 정책을 취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자, 세부 사항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까짓거나 그렇다고 모든 완벽한 의견이 동일한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자, 체제 유지 까짓거나세요. 자, 여러분들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전복하려고 그럴까요? 자, 왜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뭐야? 지배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지배계층인 점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제를 유지해야지 지배계층이 계속 공고히 굳혀져 가겠죠. 자, 그래서 자, 이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이제 합의를 이룸으로써 자, 그래서 보수적인 성격 묶어보시면 자,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유가 자,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성격 자체가 보수적인 성격이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체제를 유지하려는 성격 자체가 보수적인 성격이다. 자, 우리 진보는 체제를 전복시키자는 입장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을 배분하고, 자,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까지 끊으세요. 네. 자, 자원을 배분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배분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까지 끊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생각해봐. 부동산 정책. 자, 지금 부동산 한 채, 만약에 실거주 한 채 말고요. 실거주 외 부동산에, 자, 매년 부동산세를 50%를 때려버리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집을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죠. 자, 그럼 봐봐. 중요한 경제권자는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자, 독점적으로 주도한다 그럼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자, 부동산의 세금 50%. 와, 씨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층 같은 경우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려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은밀하게 자, 결정하기 때문에 자, 다른 집단들은 이런 정책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야. 자, 신엘리트로는 이렇다고 생각한다인 거야. 실제로 이렇다가 아니라 얘들아. 자, 그래서 대중의 여론이라는 거 있잖아. 자, 대중의 여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자, 뭐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실제로는 이들인 엘리트,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자, 그래서 이들은 자, 대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까지 끊으세요. 자,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만, 자, 대중의 여론 같은 경우는, 자, 엘리트에게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계속 일방향적인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잡아주시면 돼요. 일방향적인 관계가 반복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요, 자,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까지 끊고요. 자,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면까지 끊고요. 자, 그래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이다. 점진적이라는 거 있잖아. 선생님, 점진적이라 그러면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엘리트가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점진적이라 그러면 차근차근 변화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서 자, 여기서 앞에 얘기할 때 있잖아. 앞에 얘기할 때 자, 여기서 보수적인 성격이 점진적인 변화다로 가주세요. 보수적인 성격이 점진적인 정책 변화가 있다는 거는 자, 만약에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니까 아예 체제 자체가 전복이 돼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 점진적이면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 단어를 보실 때 항상 선생님이 늘 주의하라는 거는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보라는 거. 그 단어 자체만 보지 마시고 문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국어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자, 엘리트 정책 의제 설정 체크하시고 자, 무의사 결정론 체크하세요. 무의사 결정론. 자, 그래서 무의사 결정론, 영어는 읽을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자,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서 자, 일치하는 문제만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잠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슈는 자,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슈를 얘기할 거야. 자, 우리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징역을 1년 보내야 된다. 여러분 찬성해요? 반대해요? 다 찬성하시죠? 자, 음주운전하는 새끼들은 자, 무조건 징역을 1년 보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자, 근데 만약에 지배 엘리트 계층 중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많으면 자, 이런 의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안 한다? 설정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서 아예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무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까지 끊으세요. 자, 그래서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나 평가나 환류 체크하세요. 환류는요. 자,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로 가주세요. 다시 시행한다. 재투입한다. 이런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자, 여기서 정책 과정 모두 체크해주세요. 모두에서. 자, 일단 의제 설정이 제일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의제 설정에서만 해당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의제 설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다른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자,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까지 끊으세요. 자,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 없다? 자, 의제 설정에 들어가는 걸 내가 막지 못했어. 자, 결국에 의제로 설정이 되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책 결정. 자, 여기서 방법 자체가 하나가 아니었잖아. 자, 제일 처음에 의제 설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있었고, 정책 집행도 있었고, 정책 평가도 있었고, 정책 환류도 있었고, 자, 요거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의제 설정 실패했어? 자, 그럼 어디서 하면 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면 돼. 자,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시킨다. 자, 내가 음주운전이라 그러면 징역 1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의제를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축소를 시키면 음주 운전한 사람 중에서 자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자 징역을 뭐 3개월 보낸다. 자 요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실제적인 처벌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 더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발의한 건 뭐였어? 음주운전 한 새끼들 무조건 1년 동안 징역 보내야 돼.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그걸 축소 음주운전 한 사람 다 보내면 너무 많으니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자 그다음에 징역도 1년 너무 많으니까 3개월만 이런 식으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니면은 여기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아예 또 이 새끼들 예술이죠. 집행 단계에서 예산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집행자를 매수하여까지 끊고요. 정책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도 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음주운전 자 경찰을 매수를 해서 음주운전 측정을 안 하게 한다든지 막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정책 평가와 정책 완료 단계에서는 자 편견 등을 동원해요. 자 막 이렇게 음주운전자 징역 보내니까 우리 경제가 휘청 막 이런 거 언론 기사에 맨날 내보내는 거지. 언론 기사에 자 경제가 휘청 자 이런 기사를 막 내보내면서 그게 대표적으로 그 주 52시간 60시간 막 그거 논의 있었던 거 아니? 주 52시간 뭐 그거 뭐 풀어내냐 마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막 어떤 연구원이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나의 커리어를 높이고 싶은데 회사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하기 때문에 난 이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왔거든 옛날에.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와 완료 단계에서도 이제 편견 등을 동원하여서 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서 자 정책을 결국에 엘리트 마음에 드는 정책. 자 지금 우리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봐봐. 하루에 너네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되니? 5일이면 40시간이야 벌써. 그러면 12시간이 남잖아. 그러면 봐봐. 하루에 2시간씩 야근을 해도 매일매일 2시간씩 야근해도 시간이 남죠. 근데 자, 이 집의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매일 2시간씩 야근을 하는 것도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만약에 2시간씩 야근하잖아. 그럼 몇 시에 퇴근하는 줄 알아? 자,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죠. 그 다음에 1시부터 다시 6시까지 일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총 8시간이잖아. 근데 7시까지 밥 먹고 7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일을 해야 얘네는 마음에 든다는 거고 이것도 부족해서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거야, 실은. 52시간 이상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 종결되나 안 되나 투표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누가 이 정책 종결시키나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 무의사 결정을 위한까지 꺼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의사라는 게 결국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자 집의 엘리트들의 의사만 반영되는 자 이런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첫째로는 자 폭력의 사용이다까지 끊으세요. 아유 우리 계엄령이 아주 훌륭하게 보여졌죠? 자 폭력으로 자 그래서 이 수단은 자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자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자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체크하세요. 어떤 병신이 물리적인 힘을 쓰나 했더니 그 병신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자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자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직접적인 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근데 자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는 자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죠.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병신이 대충 써갖고 네 망했죠. 자 둘째는 이제 권력의 행사. 이 권력의 행사는 자 직접적이면서까지 끊으세요. 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 합법적인 제재 체크하세요.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자 지배 엘리트 중에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자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뭘 건의를 했어. 자 지금부터 우리 뭘 건의를 해야지 나라가 잘 될까? 그러면 우리 그 고등학생 있잖아. 고등학생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내신 시험 보지 말자.
자, 이런 식으로 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 집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만약에 수단을 공고히 하려면 시험을 봐야 수단이 공고화 된다고 생각하는 집의 엘리트층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안 돼. 시험 봐야 돼.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인수기를 쫓아다니면서 인수기의 범법행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파헤치고 그 인수기네 집 쓰레기통 막 뒤져갖고 뭐 이상한 쓰레기 버린 거 있으면 너 벌금 이러면서 날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 묶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상대를 위협을 하는 방식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수단뿐만 아니라 자,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자, 소극적이 아니라 뭐다? 자, 적극적이다로 가셔야 돼요. 적극적.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위에 뭐라 그랬냐면 권력의 행사라는 거 있잖아. 권력의 행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직접적이라는 전제가 깔아서 자, 이런 소극적인 방식이든 적극적인 방식이든 권력의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다 직접적이다를 하나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독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맨날 틀려오는 게 뭐 병신 같은 거 이상한 거 틀려온다 그러면 뭘 틀려오냐면 상대를 위협한대. 자,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선생님 상대방을 이렇게 위협하면 보현이 너 지금 계속 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위협을 했어. 어떻게? 선생님 이거 적극적 아니에요?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야? 자, 권력의 행사에서 자, 상대를 위협하는 거는 뭐야? 소극적인 수단이라고 여기서 정리해줬죠. 자, 보현이, 너 자꾸 이렇게 졸면, 자, 엄마한테 가서 내가 잃을 거야. 자, 내가 어떻게 했어? 협박했어. 자, 이거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선생님, 이 정도면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정의를 소극적인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소극적으로 잡아달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적극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력 인사를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둘 다 어떤 방식이다? 일종의 직접적인 방식이다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범주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요. 자,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자,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네,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다. 자, 그래서 치부하거나 자, 아니면은 자,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까지 끊으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절차나 규칙을 침해해버린다고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규범이나 규칙이나 절차나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해서 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아예 봉쇄를 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들 나열돼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자, 현대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이 수단들이 사용이 표면적으로 체크해주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자, 그래서 프레이 같은 경우가 요거는 요 부분도 많이 헷갈리게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봐봐. 프레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프레이가 얘기하는 거는 자, 만약에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자,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무의사 결정이라는 거 있잖아. 무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자,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를 전제로 깔아주셔야 되냐면 자, 집의 엘리트들에 의한 의사 결정이란 말이야. 자, 우리 원래는 누구의 의견이 들어가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야. 자, 그래서 무의사 결정이 된 거야. 집의 엘리트들 지들만 모아갖고 의사 결정을 했으니까 무의사 결정이라는 거지. 자, 근데 야, 이거 무의사 결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제시를 한 거야. 누가 제시한 거야? 프레이가 제시를 한 거야. 자, 이게 무의사 결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건 무의사 결정이 맞았어. 이건 무의사 결정이 아니었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친구가 제시를 하나 해준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걸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핵심 쟁점의 선정을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를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한번 보자. 자, 이 세 가지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얘가 무의사 결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핵심 쟁점을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자,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자, 가치 배분의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임을 의미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그래서 자, 이 핵심 쟁점은 어떤 거래? 도전하는 쟁점이 핵심 쟁점이래. 자, 그럼 핵심 쟁점이 존재하면은 자,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 봐봐. 핵심 쟁점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무의사 결정이 맞다 아니다? 핵심 쟁점이 존재해. 그러면 그건 무의사 결정이 맞아 아니야? 자, 여기서 자, 얘가 핵심 쟁점은 자, 여기서 현재의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그 자체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따라서 핵심 쟁점은 자, 현재의 정책 과정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핵심 쟁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이것은 무의사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로 가주세요. 무의사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는 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선생님, 지금 우리 소득세를 앞으로 한 20% 더 늘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지배계층은 그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자, 그럼 이런 의제가 설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 무의사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자, 여기서 두 번째로 가면은 자,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영향도 필요하고요. 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분배가 되는지 자,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돼야 되는지를 파악을 한다.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자,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봐봐. 자, 여기서 도전을 하려는 집단에도 해당이 되고 자,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 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갔어. 자, 영향력이 들어갔으면 그때는 우리가 무의사 결정이 맞다 아니다? 자, 이때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의 의사가 들어갔으면 무의사 결정이 아니다로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뭘로 삼을 건지를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든대. 자,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매일 냄새로 인해서 머리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 두통을 느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책 과정에서 나의 의사 결정이 들어가지 않았어. 자, 나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어. 나는 반대했는데도 무조건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지를 지어버렸어. 자, 그럼 그건 무의사 결정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까지 두 번째 들어가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자,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자,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자,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을 하여 좌절시켰는지 좌절 체크하세요. 좌절. 네. 자,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을 통해서 좌절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중간에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뭐 폭력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권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나왔지? 자, 세 번째에서는 자, 지배적 가치나 규범을 이용을 한다든지 자, 요런 것들 수단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앞에서 수단이란 단어 있잖아. 수단이란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이 이 수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좌절시킨 걸 증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 자, 시간이 경과해서 다수 존재하고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지연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안, 자, 적절한 정책안,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지만 자, 이런 정책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니까 자,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왜 정책 지연 이거 너무 좋은 정책인데 일단 정책 절차도 잘 거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정책안도 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동의도 있는데 왜 정책이 지연이 되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무의사 결정 때문에 정책이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10번 갑시다. 자, 우리 범죄.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자를 이제 좀 남을 좆되게 할 일은 있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남한테 벌을 줘야 될 수도 있잖아. 갑자기 어떤 미친 애가 나타나갖고 나를 막 때렸어. 막 어떤 애가 막 숙제하기 싫다고 막 나를 막 예진이가 막 인숙이 숙제 많이 내서 싫어 막 이러면서 나를 막 때렸어. 그러면 내가 예진이 감옥 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용 가시면은요. 자, 법익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법익이란 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 데까지 끊으시면 자, 우리가 이 모든 이익 자, 법에서는요. 모든 이익 자체를 다 보호해 주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은서한테 이 나쁜 아이 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안 되니?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뭐 뭔가 중간에 이제 삐 처리되는 심한 욕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도, 명예도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게 굉장하죠. 자, 그래서 명예 등도 포함이 된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있어. 사실이 맞아. 만약에 인숙이가 나쁜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쁜 일 뭐가 있지? 자, 인숙이가 만약에 바람 나갖고 이혼 당했어. 자, 근데 사실이 아니야?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옆에서 떠들고 다니거나 그러잖아? 아니면 내가 애를 때려갖고 내가 감옥에 간 거야. 감옥에 갔어. 자, 근데 감옥에 갔다 온 거 사실 맞아 아니야?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인터넷에 막 여기 하이츠학원 이민숙 선생이 원래 전과자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알리잖아? 그러면 그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법이 생긴 것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가는 자,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았냐. 자, 그래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까지 끊으세요. 자, 사람들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까지 끊으세요. 자, 형벌을 부과한다. 형벌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얘들아 형법이라고도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너네 법제신문 할 때 조금 도움되라고. 자, 형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형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자, 형법 말고 또 무슨 법 있니, 얘들아? 민법 있잖아요. 민법. 자, 민법은 형벌의 범주가 맞아요, 아니에요? 민법은 형벌의 범주는 아니야. 자, 근데 형법을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소송할 때 민법 소송 같은 경우는 좀 귀찮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해야 하거든. 근데 내가 형법 소송을 당하는 순간 좆됐다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형법 소송은 진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형벌 부과는 그러면 누가 형벌을 부과하냐? 자, 이게 국가 공권력 체크하세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까지 끊어보시면 자, 범죄자의 법익을 제한한대. 자, 우리 앞에서 요거를 계속 했었어.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잡아가야 되는 거야. 자, 범죄자 있잖아. 범죄자가 법익을 가지고 있어. 법익이란 뭐야? 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생명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범죄자도 가지고 있잖아. 자, 그거를 원래는 뭘로 보호했어? 법으로 보호를 했었어. 자, 근데 이제 이 범죄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법익을 제한하겠다는 거야. 자, 법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법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재산을 빼앗아. 재산을 누릴 수 없도록. 자, 신체에 자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그래서 교도소에 갖다 놓는 거잖아.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까지 끊어주세요. 자,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 자,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국가가 얘들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가능하진 않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 공권력을 행사해서 개인의 법익을 제한한다. 이 개인의 법익을 제한하는 게 우리가 뭐인 거야? 형벌을 부과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개인의 법익을 제한하는 모습이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다만 이를 위해 얘들아 법익을 만약에 제한을 할 때 자, 내가 나 마음에 안 들어. 자, 오늘 보현이 마음에 안 들어. 보현이 징역 1년. 이렇게 자, 내가 마음대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자, 내가 마음대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고요. 자, 헌법에 규정이 된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헌법 체크하세요. 헌법 안에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그 규정의 요건을 잘 준수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법익 제한의 사유와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체크하세요.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까지 끊으세요.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줬을 때 봐봐. 자, 내가 AI를 시켰어. AI를 시켜서, 자, 해주한테 살인교사를 내렸다? 자, 그러면 AI가 지금, 자, 법률 안에 그 정해져 있을까, 안 그려져 있을까? 규정되어 있을까, 안 규정되어 있을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법리 해석을 할 때 다른 부분 때문에 뭐 교사라든지 AI를 이용하지 않은 뭐 그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를 AI를 통해서 왕따를 시켰다? 자, 그럼 그거는 뭔가 처벌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도 아니면 뭐 새로운 괴롭힘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어쨌든 미리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률을 제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우리가 지금 새로운 범죄가 만들어지잖아. 새로운 범죄가 만들어질 때마다 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보호대상 법익 묶으세요. 보호대상 법익과 자,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함으로까지 끊으세요. 자, 보호 대상의 법익과 자, 여기서 우리가 보호 대상의 법익이 있잖아. 자, 인숙이가 만약에 유리가 갖고 있는 1,000원을 훔쳤다. 자, 그러면 자, 유리의 재산이 보호가 돼야 되잖아. 근데 보호됐니 안 됐니? 자, 보호 대상 법익은 유리의 재산 1,000원이었어. 근데 나한테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을 할 때 자, 인숙이 징역 10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되므로 자, 그래서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지. 자, 그래서 비례 원칙 체크해주세요. 비례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 비례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그래서 형벌 부과도 자, 법익 제한에 해당되므로 자, 법률상의 근거 형광펜으로 쳐주세요. 법률상의 근거. 법률상의 근거.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 어려운 거야, 얘들아. 변호사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법률상의 근거. 그래서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여러분.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판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법률이 한두 개가 있어? 진짜 많죠.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법률상의 근거를 적절하게 잘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자,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자, 비례 원칙에 어쨌든 부합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자, 범죄 행위의 내용인 자, 구성요건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세요. 구성요건. 네, 자, 각각 구성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왜 형벌 얘기를 할 때 뭐 이러이러한 거 어기면 뭐 최대 징역 몇 년까지 막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죄형 법정죄. 그러니까 죄를 형벌을 줄 때도 내가 마음대로 형벌을 내릴 수가 있다 없다? 마음대로 형벌을 내릴 수가 없다. 자, 또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까지 끊고요. 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자,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로 3천억을 해먹었어. 자, 그러면 자, 징역 1년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징역 몇 년 정도 줘야 될까? 내가 전세 사기로 한 3천억 정도 해먹고 한 10명 정도 자살했어. 그러면 한 종신형. 근데 우리나라는 해먹을 거면 크게 해먹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비례 원칙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자,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자,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자,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자,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고 자,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과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봐봐. 여기서 보면은 아니 어떤 거는 똑같은 행위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은 자, 여기서 행위가 비도덕적인 이유만으로는 자, 처벌할 수 없고 자, 법익을 침해했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다. 자,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과하지 않은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범죄로 또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경우의 케이스 예시 이거 나중에 표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으면 표로 한번 정리해서 약간 암기해가는 느낌으로 가세요. 자,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어. 자, 그래서 못 쓰게 만들었더라도 까지 끊으세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자,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봐봐. 내가 타인의 재산을 파손을 했어. 자, 그러면 그게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아요? 아니에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아. 거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법익을 침해하면 얘들아 무조건 형벌을 받아야 돼?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보현이 갖고 있는 아이패드를 어떻게 했어? 잘못하고 부러뜨렸어. 와, 씨, 법익 침해 했어, 안 했어? 오지게 했죠. 비싼 건데. 자, 근데 내가 타인의 재산 파손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묶어주세요. 고의가 없으면. 이때는 형벌로 내가 넘어지다가 빠각 하고 떨어뜨려 버렸어. 자, 그럼 그때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사람이 있는 건물, 이 미친 새끼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 자, 근데 자, 진화가 됐어. 그래서 피해가 없더라도 뭘로 처벌한대? 방화죄로 처벌한대. 얘들아, 그러니까 불을 지르려면 어디다가 질러라? 건물에다 지르지 말고 다른 데다가 질러라. 다른 데다 지르면 방화죄로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세차장은 그럼 세차장은 사람이 있는 건물이 맞을까? 그런 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변호사들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 성립하는 범죄를 자, 위헌범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수범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수범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게요. 자, 침해범 있잖아. 침해범 중에서도 자, 미수가 있고 기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헌범 중에서도 자, 미수가 있고 기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자, 여기서 봐봐. 침해범일 때 미수에 그쳤어. 자, 그럼 이때는 처벌 받니 안 받니? 자, 침해범이야. 침해범은 어떤 게 침해범이래?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대. 자, 근데 침해범 중에 침해범인데 미수범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는 처벌 안 할 수도 있다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거 유형화 해갖고 여러분들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가시면은 자, 여기서 이 유형범 있잖아? 유형범인데 미수범이야. 이때는 근데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잡아주세요. 침해범인데 미수범은 처벌 안 받겠죠. 왜냐면 법익 침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라는 것은. 자, 근데 내가 위헌범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사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남편 새끼 죽여버릴 거야. 자, 이러고 사례를 준비했어. 자, 근데 그게 미수에 그쳤어. 내가 유한락스를 먹이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한락스가 너무 비싸서 자, 남편을 결국 죽이지 못했다. 아니면 유한락스를 내가 탔는데 그 병 말고 남편이 다른 병을 먹는 바람에 자, 남편이 죽지 않았다. 라고 하면 내가 미수범이죠. 자, 그때 나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긴 받아요. 위헌범은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자,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완성은 못했지만 자,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미수범.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고의로 범죄 행위를 시작하는 게 미수범이잖아, 얘들아. 실행의 착수거든. 여러분들 고의를 의도적으로 잘 빼시면 미수범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범죄의 그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우리 남편 죽이고 싶어.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막 남편 죽이는 법 이런 거 인터넷에 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거 인터넷 기록에 남아서 내가 고의로 남편을 죽인다는 걸 남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 칼을 들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남편 팍 찔러서 죽여버렸어. 자, 그때는 내가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실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검색 잘하란 말이야. 검색 기록 안 남기게 여러분들 잘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의가 있으면 미수범입니다. 고의가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친구를 왕따시키고 싶다. 그러면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쟤 싫어. 이런 표현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괴롭히셔야죠. 고의가 아닌 것처럼. 그죠? 고의로 괴롭힌다 그러면 형벌을 더 받으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완성한 경우는 기수범입니다. 자, 범죄 행위를 완성한 경우는 자, 기수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들에도 자, 기수범만 처벌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야. 원칙은 자, 기수범만 처벌이 됩니다. 자,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이 되려면 자, 우선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 규정 체크해 보세요. 법률로 아예 뭐 살인이라든지 방화 같은 거는 진짜 써 있어요. 살인이나 방화 같이 자, 이런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이 아예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나 자,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까지 끊으세요.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까지 끊고요.
자, 내가 남편을 죽이려는 의도는 있었어. 자, 근데 죽였어, 못 죽였어? 못 죽였잖아. 자, 근데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자, 그러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걸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미수범은 왜 처벌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자, 행위자의 위험성 체크하세요. 위험성. 자, 그래서 자,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자,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려워요. 비례 원칙 체크하세요. 아까 잘못한 만큼만 형벌을 줘야 된다는 게 비례 원칙이죠. 자, 잘못 조금 했는데 아주 많은 형벌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미수범은 실제로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 뭘 주고 있어? 형벌을 주고 있으면 비례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수벌 처범의 중요한 법익은, 자,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법익은 일종의 생명인 거죠. 생명. 자, 그래서 살인범 같은 경우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자, 우리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 봐봐. 재산은 얘들아, 없어지면 그 다음에 복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근데 목숨은요? 목숨은 어때요? 자, 한 번 없어지면 복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잖아. 자, 그러니까, 자, 크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해야 될 필요성도 커지고, 자, 실행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 요것도 체크하세요.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봐봐. 얘들아, 살인범은 미수에 그쳐도 깜빵에 집어넣는데, 그럼 너네 살인할 거니, 안 할 거니? 안 할 거잖아? 자, 그래서 억제가 된다는 거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자,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 침해범뿐만 아니라, 자, 위헌범은 어떤 케이스? 자, 여기서, 자, 이 위헌범도, 자,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방화죄는요, 자, 위헌범에 속하는, 자, 범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사람의 생명을, 자, 여기서 얘들아, 위헌범에 속하는 범주에 해당이 된대. 아까 위헌범이라고 하는 게 뭐였니? 자,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헌범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죄이지만, 자,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자, 미수범도 어쨌든 처벌이 된다는 거. 자, 예컨대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끊으세요. 자,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는 거. 이거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장애미수란, 자, 범죄자가 범행을 의도로 착수를 했는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한다. 자, 그래서, 자, 장애미수는 외부적인 사정이 들어간 거 1번. 근데 이거 설명이 조금 병신 같긴 한 것 같은데. 자,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요. 자, 실행의 착수 이유는 자발적으로. 얘들아, 중지미수가 2번으로 잡아주시는데 중지미수가 형벌이 가장 낮다는 거 잡아주세요. 형벌이 가장 낮다. 자, 형벌이 가장 낮다. 자,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자, 범죄자가, 자,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자, 범죄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자, 내가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수면제를 찾았어. 자, 수면제 한 통을 찾았는데 수면제가 없더라고. 자, 그래서 수면 효과를 유발하는 상추를 2박스를 사서 남편을 먹였어. 자, 남편 뒤져, 안 뒤져? 안 뒤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계획대로
자,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니 안 마쳤니? 마치긴 마쳤지만 자,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완성이 그냥 잠을 잘 잤더라 정도면은 자, 그러면 이제 불능미수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수면제인 줄 알고 그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친구가 이거 되게 강력한 수면제라고 나한테 수면제 한 통을 팔았거든. 200만 원에. 알고 보니까 비타민 C였다든지. 수면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불능미수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자, 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고 자,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자, 장애미수의 경우는 감경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서 자, 불능미수의 경우는 자,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중지미수는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는데까지 끊으세요. 자, 어쨌든 자, 잘못된 생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한다. 자, 그럼 얘들아, 형벌이 가장 적은 게 셋 중에 결국에 뭐니? 자, 중지미수가 가장 형벌이 작은 편이고요. 자, 중지미수보다는 뭐가 더 큰 편이니? 자, 불능미수가 조금 더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뭐야? 자, 장애미수가 가장 형벌이 크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얘는 장애미수 같은 경우 일단 감경이 될 수는 있어요. 감경이 될 수는 있어요. 장애미수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 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그 칼을 쳐내서 결국 내가 남편을 못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장애미수로 해당이 돼서 자, 나름대로 이제 살인죄에 비해서는 감경을 받기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능미수 같은 경우는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 내가 상추를 먹이면 그 정도면 면제되지 않을까? 자, 삼겹살도 같이 먹이면 더더욱 면제겠죠? 자, 그래서 면제될 수도 있고 자, 중제는 자, 반드시, 자, 감경이나 면제가 돼야 된다니까. 자, 요거 구성도 잘 잡아주면서 정리 한번 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얘는 정리를 여러분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리를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더 해주시고 얘들아 아까 우리 인문지시문 봤던 것 중에 구절 좀 명확하게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인문예술 중에 인문예술 아까 10번 중에서 얘들아 어쨌든 무용은 여러분들 하세요. 무용은 하세요. 10번 중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무엇을 물리적 실체, 이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문장 다시 정리하면은, 자, 여기서 무엇을 물리적 실체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무엇이라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 무엇을 감정으로 만약에 정리를 해주세요. 감정, 뭐, 기쁨. 자,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 있잖아.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통을 가자. 여기 예시로 계속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갈게요. 자,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자, 여기서 물리적 실제인 무엇은 일종의 C섬유 발화라고 써주세요. 발화라고 써주시면은, 자, 이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이지,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스마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뭘 반대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있잖아. 이게 내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관을 반대했다. 아까 선생님 조금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존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의식 자체가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관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자, 이 무엇은 고통은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될 뿐이지 내관 자체에 따로 물리적 실체 없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 실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3개월 뒤에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을 거야. 자 1만 달러를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갑이 있어. 자 근데 환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선물환 해지를 사용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선물환 해지를 사용한 경우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한 경우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 자,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자, 기업값이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원화 대금 가치를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환율과 행사 가격은 동일하고요. 만기 시점이 3개월 뒤에 행사 가능하고요. 다른 비법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외에는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봐봐. 자, 여기서 1,200원 자체가 있잖아. 자, 봐봐. 여기서 봐봐. 이거 1,200만 원. 얘들아. 1만 달러인데, 자, 얘를 1,200만 원을 받았어.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환율을 얼마라고 봐야 되니? 환율 계산했을 때 어떻게 잡혀야 돼? 자, 칠판에 써보세요. 환율 계산 써보세요. 환율 계산 써봐. 자, 환율 얼마라고 봐야 돼? 야, 이거 산수잖아, 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지, 사칙연산. 자, 1만 달러가 있어. 자, 1만 달러 1,200만 원에 바꿨어. 자, 그러면 1달러당 환율이 얼마니? 네. 자, 1달러당 얼마야? 1,200원에 해당이 되는 환율이라는 그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자, 선물환을 사용을 하면은, 자, 그래서 선물환의 특징은 뭐야? 자, 그냥 정해진 금액대로 그대로 바꾸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자, 1,200원 있잖아. 1,200원에서 이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1,200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이 점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떻게 되니? 자, 점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일정 금액까지 있잖아. 일정 금액까지는 자, 여기에서 이 환율이 더 떨어진다 그래도 자, 1,100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환율이 1,200원인데 왜 여기서 원화 가치가 1,190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90만 원이야. 원래 이거 10,000원 단위라서 10,000원이라고 가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 10,000달러 있잖아. 10,000달러에서 여기서 1,200만 원에서 1,190만 원이 된 이유는 뭐야? 자, 여기서 지금 얼마가 빠졌어? 자, 10만 원이 빠져 있어. 이 10만 원이 우리가 뭐라고 가셔야 된다? 자, 옵션 프리미엄 가격에 해당되는 거다. 자, 옵션 프리미엄 하느라고 10만 원이 들었어. 자, 그러면은 10,000달러 있잖아. 10,000달러에서 1달러당 얼마의 옵션 프리미엄이 붙은 거니? 자, 1달러당 10원의 옵션 프리미엄이 붙었다. 자, 그러니까 10,000달러니까 1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1,200원보다 손해는 있을 수 있어. 손해는 있을 수 있긴 한데 옵션 프리미엄이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까지 자, 얘들아 그리고 이거 그래프에서 잘 봐야 돼. 그래프에서 자, 환율이 봐봐. 자, 지금 내가 1번 선과 2번 선을 그을게요. 1번 선과 2번 선을 그었을 때 자, 1번 선에서의 환율이 얼마니? 자, 1번 선에서의 환율이 얼마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선에서의 환율이 얼마니?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1번 선에서의 환율이 1,2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 봐봐, 2번 선은 이게 동일해지죠. 1,190원에다가, 자, 여기서 1,210원의 환율이 되면은, 자, 10원의 이득이 있죠. 10원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10원을 빼더라도 10원의 이득이 있어서 자, 이게 1,200원의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환율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잡았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래프를 여기까지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3개월 환율이 만약에 3개월 뒤 환율이 1,200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3개월 뒤 환율이 1,200원이야. 자, 그러면 자, 선물환 해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맨날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자, 근데 옵션을 했을 때 내가 옵션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똑같죠.
자, 근데 선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옵션을 선택하든 안 하든 일단 이 옵션 프리미엄 비용이 나갔잖아. 프리미엄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10만 원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환율이 1,200원일 때는. 자, 그러면 내가 손해를 안 볼 때는 언제부터가 손해를 안 볼 때야? 환율이 옵션 프리미엄 했어. 자, 근데 내가 손해를 안 볼 때.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때가 언제야? 1,210원일 때부터 자 내가 이 10원 옵션 프리미엄 낸 비용을 보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손해가 아니라고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세요.